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은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 남편과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 모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엄마가 하시던 식당을 같이 하다가 엄마가 힘드셨는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가 오랜 기간 운영한 식당은 접고 엄마가 미리 받은 상가 자리에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메뉴 리니어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인테리어에서 이혼 전부터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결혼 생활은 망했지만 식당은 흥하고 있답니다. 그나마 바쁜 자영업자라는 사실이 이혼의 아픔을 잊고 지내게 해주네요. 이혼한 지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있긴 해요. 돈 문제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소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상간소송이에요. 도대체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왜 없어진 건지, 이러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 거겠죠. 민사로 진행하다 보니 참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저는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오래 괴롭혀주면서 저를 배신한 두 인간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두고두고 되새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의 이혼 사유 눈치채셨겠죠?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 외도 상대를 알게 되면 구독자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상상도 하기 싫으실 겁니다. 저는요, 남편의 외도도 외도지만 상대를 알고 나서 너무나 큰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요, 내 남편과 바람난 것만으로도 모자라 못된 계력으로 제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못된 년이었어요. 그때의 절망과 분노는 남편과 그냥 부부 사이를 끝내는 것으로는 모자랐어요. 나는 결혼 전 연애 3년, 결혼 생활 5년간의 시간이 모조리 짓밟혔는데 고작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해주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림없죠. 저는 어떻게든 나를 배신한 두 사람의 인생도 꼬아놓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인지 다 까발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고 싶었어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을 순순히 해주겠습니까? 아주 괴롭히면서 이혼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왜 힘들게 네 팔자를 더 꼬아버리려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수고와 시간을 감수해서라도 꼭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가 안 계시는데요. 친정엄마와 제 남동생이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런 걸 사위라고 나는 맛있는 걸 해먹이고 너랑 차 살라고 했다니? 엄마가 지금이라도 가서 그 두 인간 머리를 다 뜯어버릴까 봐. 우리 딸 가슴에 대못 박은 놈은 잘 살라고 놔두면 안 되겠어. 엄마가 요즘 자다가도 몇 번을 깨는지 몰라. 그놈들 엄마가 어찌 해줄까? 너만 오케이 하면 엄마가 그놈 회사라도 찾아가서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 엄마, 그렇게 해서 뭐해? 엄마 입만 더러워지고 힘만 들지. 요즘에는 회사 가서 난리치면 역고소 당하더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인간들 혼내주는 방법이 최선이야. 내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죄 지은 인간은 내가 아닌걸? 법은 법이다만 네가 원통하니 그렇지. 나쁜 놈 같으니라군.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내 딸 둬서 살만하게 만들어놨더니만 감히 그딴 식으로 배신을 해. 이제 보니 김서방, 아니 그놈이 애 갖는 거 미룬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만. 아유, 엄마가 억울해서 그래. 네 아빠가 살아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우리 집안이랑 너를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너를 우습게 알면 바람을 피우고도 그리 뻔뻔할 수가 있는 거니. 바람 피운 놈이 그런 거 따지겠어? 그 인간은 아마 절대 바람을 한 번만 피우지 않을 거야.
본인이 인생을 꼬아서 살겠다는데 내가 아주 철저하게 더 꼬아줘야겠어. 바람이 사람 영혼을 파괴하는 못된 짓이란 건 알려줘야지. 남동생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요. 제가 오케이만 하면 남편은 아주 흠씬 두들겨 패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내 동생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저보다 속상해하면서 사위를 혼내주려는 엄마와 동생이 그래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남편의 상간녀. 네, 저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은 사람이에요. 우리 셋의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연은 결혼 전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예견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저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친구 남자친구가 제 남편과 아는 사이였거든요. 서로 자주 만나다 보니 남편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친구는 저와 무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입니다. 뭐 사춘기 때부터 아는 사이니까 노상구 터다니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또 울면서 화해하고 서로 은근히 견제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예요. 제가 지방대학을 가고 그 친구는 수도권 전문대 진학고 취업하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올라온 덕에 친구와 다시 가까워졌고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남편을 만난 거나 다름없었고 넷이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존대도 안 하는 허물없는 사이였어요. 어쨌든 남편과 사귀는 동안 친구에게 연애 상담도 자주 했고 친구 역시 저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이나 결혼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 편이었습니다. 친구가 저보다는 연애 경험이 많아서 주로 제가 조언을 얻는 쪽이긴 했습니다. 사귀는 연인들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남편과 본격적인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 자주 싸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귈 때 자주 싸운 이유는 간혹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짓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말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 속이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여자들과 어울려 술까지 마시며 놀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제가 엄청 화를 내고 헤어지자고 선언했었죠. 같이 놀았던 여자 중에 한 명이 남편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하필 제가 그걸 딱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서 겨우 마음을 돌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남편은 싹수가 노란 인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왜 못 헤어졌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음이 약합니다. 남들은 그런 저를 착하다고 하지만 사실 성격이 우유부단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자기를 믿어달라는 남자 말을 믿고 싶었고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속였던 사람, 오랜 시간 나를 속이고 죄책감도 없었던 사람인 걸 보면서 본성이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걸 못 알아본 제가 바보인 거죠. 어쩌면 바람 피운 놈과 바람 피운 년 둘 다 똑같은 연놈들이니 끼리끼리 논다고 눈이 맞은 거고요. 너무 열받는 건요. 남편이 저를 속인 것도 열받는데 바람난 상대가 하필 내 친구, 그것도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친구요. 저 결혼할 때 부케까지 받은 절친입니다. 물론 만나는 남자친구도 따로 있었고요. 심지어 커플끼리 같이 만나 여행을 가기도 했고 당연히 술자리도 여러 번 같이 했어요. 저 부케 받고 얼마 후 결혼한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연락해서는 자기 파혼했다는 소식을 알리길래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에게 친구 파혼 소식을 알렸더니 저처럼 남편도 친구 걱정을 해줬습니다. 여보, 내 친구 진아 말이야. 글쎄 파혼했대. 대체 이게 뭔 일이래? 파혼? 와, 몇 달 후가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파혼했다고? 사람 일 참 한치 앞을 모르네. 대체 이유는 뭐래? 나도 궁금한데 친구가 얘기를 안 해. 지금 너무 속상할 텐데 캐묻기도 좀 그렇고. 좀 괜찮아지면 만나기로 했어. 당신도 같이 만날래? 만나서 그깟 이상한 남자 다 잊고 새로 시작하라고 위로해줘야겠어. 얼마 후 파혼했다는 남친을 남편과 같이 만나서 위로도 해줬네요. 그날 친구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술도 너무 퍼마셔서 남편이 업어서 집에 같이 데려다 주기까지 했었죠. 친구는 파혼한 이후에 저와 약속이 많았어요. 자기를 위로해달라면서 저녁 때 남편과 같이 만나기도 했고 주말에 같이 운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가 걱정되었고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친구는 이미 저의 위로가 필요 없는 상태였던 게 분명합니다. 대체 둘이 언제부터 불이 붙은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대체 남편은 저를 배신할 거면서 왜 굳이 저랑 결혼하려고 기를 쓰고 매달렸을까요? 아마 남편에게는 트로피 아내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리고 적당히 잘 살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친정아빠가 없으니 자기가 무시해도 되는 터가 식구들을 원했겠죠. 한마디로 자기 말을 잘 듣는 순한 여자, 다루기 쉬운 여자가 저였을 거예요. 결혼 전 저와 남편의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보자면요. 말씀드렸듯 저는 아빠가 대학교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엄마는 아빠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엄마 혼자 식당을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부모님이 이미 저희 어릴 때부터 기반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건 온갖 풍파를 엄마가 오롯이 맞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지방대에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하고 올라와 엄마 일을 그때부터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졸업을 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굳이 대학을 졸업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어차피 엄마 식당을 내가 도와줘야 하고 취직을 굳이 할 생각이 없다면 졸업이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엄마 식당을 잘만 배우면 나중에 제가 장사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회사 일보다는 사업 쪽이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장사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남동생은 군대 다녀온 후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학비 다 벌어서 졸업했고 엄마 도움 조금 받아서 모아놓은 돈으로 조그만 상가를 얻어 태권도장을 운영했습니다. 원래 가족이 같이 하면 사업이 더 잘 되는 법인지라 엄마는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실 정도로 식당은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이 넘어가면서 시집만 잘 보내면 되겠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엄마도 모르게 도둑년애를 거의 1년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제가 금방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왜냐면 연애하는 동안 엄마한테 행복한 모습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오래 하면서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이 반복되는 동안 엄마가 했던 말씀이요. 결혼하기 전인데 우리 딸 속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놈은 더 볼 것도 없지. 우리 딸 뭐가 부족해서 그런 놈 만나는 거야? 인물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응? 막말로 우리 딸 같은 여자 없어서 다들 난리인데 대체 뭐가 좋다고 너 속상하게 하는 놈을 만나니? 그냥
정이 무섭나 봐, 엄마. 내가 또 누굴 처음부터 사귀고 결혼까지 할까 싶고. 새로운 사람 만날 자신도 없는 걸.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딸이 훨씬 아까운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은 인연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은 결혼까지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잘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결정을 잘 내리렴. 엄마도 저렇게까지 말해줬는데 결국 말 안 듣고 결혼을 한 건 저니까요. 저도 책임이 있겠죠. 시댁은 친정과 멀자는 곳이고 한 블록 떨어진 옆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보안 일을 해요. 원래 연애할 때는 사업을 했는데 대차게 한번 말아먹고 그 친구 결혼한 남자친구 소개로 운 좋게 취직을 다시 했습니다.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이 생기니까 아마 본인도 자신감이 생겼는지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연애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 상대로는 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연애 상대라기보다는 결혼 상대로 최고라나요? 저는 그 말이 저 칭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인간 결혼은 저랑 하고 연애는 연애하고 싶은 여자와 따로 즐기겠다는 말이었나 봅니다. 결혼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사위가 눈에 안 차서 그랬는지 무난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너무 어려웠던 시댁, 그리고 36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돈은 제대로 모으지 못한 남편. 결혼 상대로 아니라는 생각에 엄마가 좀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그때 나이가 33이었고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면 또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나이긴 했어요. 어쨌든 우리 엄마의 달갑지 않은 마음을 풀어드리느라 남편이 참 애를 많이도 썼죠. 하지만 막상 엄마가 사위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오직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차이에게 정말 잘해두셨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저 시집갈 때 주려고 마련한 목돈 덕에 작지만 아파트도 하나 장만해서 시작했고 엄마에게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축하한다던 제 친구는 결혼 축하 선물로 케이크까지 주문해주고 부케를 자기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결혼까지 하는 거야? 오래 사귀었는데 성공했구나. 부럽다, 친구야. 그리고 축하해. 네 부케는 당연히 내가 받는 거다. 당연하지. 나한테 남편 소개해준 사람도 너잖아. 네가 받아줘야지 누가 받겠어? 그래, 내가 받아서 아주 예쁘게 말린 다음에 너 신혼여행 다녀오면 줄게.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구 커플을 만났더니 제가 던진 부케를 아주 곱게 말려서 유리병에 담아왔더라고요. 그래야 잘 산다나요? 우리 남편과 친구에게 고맙다고 했고 결혼할 때 꼭 가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내 친구가 만나던 사람과 파혼을 하게 된 겁니다. 친구 남자친구가 내 남편과 친구이기도 했으니 참 많이 곤란해 하더라고요. 듣자니까 남편 친구가 잘못해서 파혼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어요. 아무튼 친구가 파혼한 이후로 저를 유독 자주 보자고 하는 바람에 여러 번 남편도 같이 만나곤 했습니다. 원래 아는 사이니까 같이 만나는 일이 어색하지도 않았고 친구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지 다니던 직장도 잠시 쉬고 있길래 엄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벌이라도 하라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파혼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그즈음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 힘들 때는 그러기도 하잖아요. 간혹 엄마 식당에 온 남편이 저와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고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 친구 앞에서 꼭 부부 사이 좋다는 과시를 해야겠냐며 농담 반 진담 반 퉁퉁거리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엄마 식당을 물려받아도 되는 제가 부럽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원래 친구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는 성격으로 저와 성향 자체가 많이 달랐습니다. 정반대라서 자주 싸우기도 하고 친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유독 저를 부럽다는 말을 하며 은근히 고가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희한이 너는 좋겠다. 나는 다시 일자리도 찾아야 하는데 너는 엄마가 이런 식당 하시니 돈 걱정 없을 거 아니야. 너 벌고 신랑도 벌고 부자 되기 시간 문제겠다. 나는 이 나이에 파혼도 하고 결혼 못할 것 같은데? 희연이 너는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아주 다 가졌구나. 다 가졌어? 다 가지긴. 너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오죽하면 우리 엄마는 빨리 나한테 다 가르쳐주고 적고 싶어 하셔. 보통 일은 아니야. 나는 너처럼 차려입고 회사 출근하고 싶다. 손에 너처럼 예쁘게 네일 아트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 야. 원래 다른 사람 사는 게 더 좋아 보이는 법이잖아. 너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 부러워할 거 없어. 그래도 너는 월급쟁이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 우리 부모님은 왜 너네 엄마처럼 장사 소원이 없어서 이날 이때까지 자식들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는 신세 한탄을 유독 많이 했는데 아마 파혼한 이유도 친구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여러 번 다른 남자를 만나길래 그 중에 누군가와는 잘 되겠거니 했지만 어쩐지 친구는 남자를 어느 순간부터 안 만나더라고요. 친구 개인 사연이 저도 캐묻지 않았고 다시 회사를 다닌다고 하길래 예전보다는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제 일이 너무 바쁠 때라 신경 쓸 시간이 없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며 식당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엄마 식당을 마무리하면서 늘 꿈꾸었던 식당을 새로 오픈하게 되었거든요.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가며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죠. 저도 엄마가 하신 거 반도 못 따라갈까봐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도 남편을 비롯해 친구까지 우려를 많이 했어요. 하던 식당이나 신경 써서 하지 왜 굳이 엄마가 하던 걸 다 접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 너 그러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가뜩이나 주변에 망하는 식당도 많은데 새로 식당을 낸다고? 아서라 아서. 급하게 결정한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 준비한 일이야. 되든 안 되든 내 소신대로 해볼래. 망하면 마트에서 알바라도 하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뭐. 친구는 식당 오픈을 뭐 하려 해서 일을 늘리냐고 했는데 왜 굳이 친구가 그런 걱정까지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새로 오픈한 저의 식당은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중박을 쳤습니다. 제가 타겟층과 상권을 얼마나 연구해서 오픈한 식당인데 실패할 리가 없죠. 장사가 잘 되니까 몸이 힘들어도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 일을 하는 게 좋구나 싶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제가 오랜 기간 준비한 식당이 잘 되니 가끔 와서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제 식당 성공에 남편도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당신 이번 달 매출이 정말 이렇게 많아? 내 월급의 5배는. 와, 이래서 사업을 해야 하는구나. 여보, 나도 이쯤에 일 그만두고 당신 식당에서 일이나 할까? 내가 돈 관리하면 되잖아.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시너지 날걸? 부키는 소리. 한 사람은 적은 돈이라도 고정적인 월급 수입이 있어야 해.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 그나저나 요즘 주말에 대체 뭐 하길래 하루 종일 연락도 절이야? 주말 정도는 가게 나와서 좀 도와주면 덧나? 아이, 나 주말에 바빠. 운동도 해야 하고 회사 돈이랑 같이 골프 약속도 있어. 정 바쁘면 당신 친구한테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지 그래. 식당 일은 잘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부부가 같이 하자는 소리는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제가 바쁜데도 남편은 한 번도 일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식당이 잘 되어서 돈이 잘 벌리는 만큼 포기한 것도 있었어요. 저는 잠과 제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라는 일이 언제까지 한결같은 일이 아닌지라 잘 될 때 저를 갈아 넣어서라도 열심히 벌고 싶었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주말에 친구를 몇 번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더라고요.
친구는 장사 잘 되는 걸 보고 눈빛을 번뜩이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키오나, 너 식당 지금 만석이네? 와, 대박 쳤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대박 쳤어. 좋겠다, 진지배야. 너 정말 능력자였구나? 그러게. 예상보다 너무 잘 돼서 나도 요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 잘 돼서 좋다는 뜻 맞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친구 식당이 잘 됐는데 싫을 리가 있겠니? 부럽다, 야. 암튼 고생 많이 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축하해. 네 신랑도 좋아하지? 아, 좋아는 하는데 도와주진 않네. 바쁠 때 내가 요청하면 네가 좀 도와줘. 내가 아르바이트비는 두둑하게 챙겨줄게. 친구는 종종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었고 저는 친구라고 덜 챙겨주는 일 없이 매번 웃돈 얹어서 아르바이트비를 주곤 했습니다. 정산을 마칠 때 간혹 친구가 매출액을 확인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루 매출이 자기 월급보다 많다고 부러워하는데 돈을 쉽게 번다는 소리를 해서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란 일이 있었어요. 너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고 돈 쉽게 번다는 말이 나와? 나 돈 쉽게 벌지 않아.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서운하니 조심해줘. 정색하면서 말하니까 친구가 무안해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친구에게 굳이 바빠도 도와달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식당 오픈한 지 반년이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식당 매출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원활하게 돌아갔어요. 제가 식당에 온 신경을 쓰다 보니 가정과 남편에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기 개인 생활을 즐기는지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연락이 뜸하던 그 친구가 양손에 뭘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다행히 바쁘지 않은 시간이라 오랜만에 온 친구에게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희연아, 너 이게 뭔줄 알아? 친구가 양손에 들고 온 뭔가를 내려놓더라고요. 대체 그게 다 뭐야? 무겁게 뭘 그런 걸 다 들고 왔니? 보원이 한약 같은데. 너 바쁘다고 나한테 연락도 뜸하길래 모처럼 왔다. 저번에 네 신랑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통화 한 번 했거든. 근데 너 요즘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한다며? 오늘 보니까 너 살도 많이 빠졌네. 내가 약 재우길 잘했나 봐. 이 한약 특별히 너 위해서 지어온 거야. 아무리 바빠도 건강이 제일이잖아. 너 아프면 말짱 도루묵이다. 잘 될수록 몸부터 챙겨야 해. 그게 돈 더 버는 길이다. 친구가 저를 위해 챙겨왔다는 한약을 보고 우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은근히 고가운 마음을 내비치며 가시돋친 말을 하길래 내심 서운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고마워. 한약 엄청 비쌀 텐데 너나 먹지 왜 내 걸 지어왔어? 나는 너처럼 고된 일은 안 하잖아. 네 남편이 안 챙겨준다니 내가 내 친구 챙겨줘야지 않겠어? 너 이거 오늘 밤부터 매일 꼭 챙겨 먹어? 알겠지? 그래 알았어. 네가 해준 한약이니까 꼭꼭 잘 챙겨 먹을게. 고맙다. 친구는 어쩐지 다급하게 저에게 한약만 주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친구가 해준 한약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 놓았죠. 그런데 평소 한약을 먹고 있던 남편의 약이랑 친구가 해온 약이 거품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헷갈릴까봐 나름 제가 분리해서 제 건 윗칸에 남편 것은 원래 있던 아래칸에 잘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꼭 먹으라는 친구 말이 생각나서 한 봉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챙겨 먹으라는 친구 당부를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일찍 나가면서 약을 까먹기 일쑤였고 집에 오면 빈속에 약보다는 밥을 먼저 채우고 지쳐 피곤해 잠드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약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 탓인가 싶어 굳이 약이 정말 줄어드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약이 줄어드는 것이 기분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녁 내내 화장실을 오락가락 하더니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며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로 왔는데요. 남편은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면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의사에게 최근에 복용하는 약물 하루 전 먹은 음식들을 쭉 얘기했는데 한약을 지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물었는데요. 글쎄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먹는 약과 자기가 먹는 약을 구분 못했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 남편이 자기 약이 아니라 제 걸 계속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 대체 당신이 먹는 약이 뭐길래 며칠 내가 먹는다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건데. 혹시 당신 약 말이야.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하는 약이래? 글쎄, 그 약 나 먹으라고 진아가 지어온 건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무리 당신이 내 약을 먹었기로써니 며칠 먹었다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말이 돼? 나는 딱 한 번밖에 안 먹어서 그런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신 아픈 거 보니까 약이 뭔가 이상하긴 하네. 그런데 남편은 그 약을 친구가 지어왔다는 말에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 남편이 내 약을 잘못 먹고 아파서 병원에 실려왔다고 말하며 혹시 약 성분이 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의사에게도 어느 약 성분이 문제인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는 남편이 자기가 저 지어준 약을 남편이 잘못 먹고 아프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약 성분을 묻자 별거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다 얘. 남의 약은 먹는 게 아니라지만 사실 너 지어준 약에 뭐 있으면 큰일 날 성분이 있다거나 사람 아프게 하는 약을 넣지는 않았거든. 아무래도 네 남편이 좀 예민한가 봐. 그나저나 내가 병원에 문병이라도 가야 하나 봐. 너 먹으라고 준 약인데 하필 네 남편이 먹고 아프니 말이야. 괜찮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병원에 오니. 남편 내일 모레 퇴원할 거야. 신경 쓰지 마. 단지 네가 지어준 약 성분이 혹시 뭔가 해서 물어본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친구는 한사코 문병을 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네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혼자서도 잘 있는 데다 친구가 너무 미안한 모습이 공연히 마음에 걸려서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당 일이 바빴지만 마감을 직원에게 부탁하고 조금 일찍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남편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하루 종일 병원밥 먹었을 남편이 걱정돼서 속이 편안한 음식을 좀 싸서 갖다 줄 요량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연락은 미리 하지 않고 병원에 도착해 남편이 입원한 1인실에 거의 다 왔을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친구의 목소리가 병실 문 밖에까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믿자. 그러니까 그 약을 왜 생각 없이 지워먹어서 이 나이림을 만들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 알아? 친구는 남편에게 반말을 하며 약을 왜 먹었냐는 타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아이 참, 내가 뭐 그 약이 와이프 약인 줄 알았나. 네가 나 먹으라고 지어준 몸보신하는 약이랑 거품이 똑같아서 나도 생각 없이 먹은 거지 뭐. 그러니까 왜 우리 집사람 약은 나한테 말도 없이 지어왔냐? 집사람이 다행히 아직 모르는 눈치지만 조심해. 대체 어쩌자고 그런 건데? 대화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남편과 친구는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친구는 반말을 했고 이상한 건 친구가 지어온 약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희한이가 너무 꼴보기 싫고 얄미워서 그랬다. 그냥 한번 골라주고 싶었어. 그래서 한약에 배 아픈 약도 섞은 건데 그걸 자기가 먹을 줄 알았겠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암튼 집에 가면 그 약은 희연이가 먹도록 잘 유도해봐. 절대 버리게 두지 말고. 그래야 희연이 조금이라도 명줄 깎여서 내가 그 자리 빨리 차지하지. 그때까지 우리 몰래 만나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두 사람 대화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사실에 손을 부들거리기만 할 뿐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로 미루어 보아 남편과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부적절한 관계가 틀림없었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저 생각한답시고 지어온 약은 저 아프게 하는 약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마음속에서는 당장 들어가서 두 사람을 엎어버리자고 외쳤지만 저는 간신히 그 마음을 참고 돌아섰습니다. 증거도 없이 섣불리 달려들면 잡아댈 게 뻔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모른 척하고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뒤집어 엎어야 확실하게 이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촉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뒤늦게 남편 외도의 흔적을 찾아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쓰는 방 서랍에 아주 보란듯이 그동안 둘이 주고받은 편지, 선물, 같이 봤던 영화표, 심지어 같이 여행 갔던 사진도 놔뒀더군요. 왜 나는 한 번도 남편의 책상을 보지 않았을까? 개인의 영역이라고 핸드폰도 생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남편을 믿었던 대가는 결국 배신이었습니다. 외도를 확인하고 보니 보이더라고요. 둘이 정말 나모르게 재미있었겠구나. 이 둘은 이미 도덕성을 상실했구나 하고요. 친구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마치 절절한 사람인 양 포장에 여러 글을 써놨더군요. 본인 심리로 글을 써놓고 남들이 불륜인 줄 모르고 보면 마치 세계의 사랑이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한 저보다 둘이 여행도 많이 간 것까지 확인했네요. 알고 보니 우리 부부 결혼 한 달 후부터 두 사람은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줄곧 제 앞에서 연기를 해오면서 얼마나 저를 비웃었을까요? 아마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여기며 스릴 있게 외도를 즐겼겠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과 데이트 중에도 저한테 카톡하고 마치 다른 남자와 있는 것처럼 사진도 보내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저한테 상담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고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득 저를 챙기면서 뒤로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심리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뭐가 결핍이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친구 남편인 것도 알고도 만난 건지 직접 묻고 싶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하니 이혼은 시간 문제였죠. 흔적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이틀의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친구에게 미리 퇴원 전날 남편을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진아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식당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말이야. 네가 우리 남편 퇴원 좀 도와줄 수 있어? 짐만 같이 챙겨서 우리 집에 데려다 주라.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신랑 집에 잘 모셔다 놓을게. 친구는 흔쾌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집에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요. 내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분명 둘이 같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현관문 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안방에 있는 줄 당연히 몰랐겠죠. 친구가 지어준 약을 잘못 먹고 아프기까지 한 사람이 뭐가 그리 좋은지 낄낄거리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과 친구가 동시에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거의 끌어안는 모습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내 침대 위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얼어붙더군요.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양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깜짝이야. 그것이 뭐야? 집에 있었어? 놀랐잖아. 사람이 기척을 좀 하고 있어야지 왜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 얘. 깜짝 놀랐잖아. 너 오늘 식당일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두 사람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대체 뭐야?
너는 여기가 부부 침실인 거 모르니? 왜 둘이서 같이 이 방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건데? 둘이 나 몰래 뭐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가? 아니지. 가만보니 둘이 끌어안고 들어왔잖아. 두 사람 어디나 알아듣게 설명 좀 해볼래? 아참,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야. 이것들에 대해서도 말이지. 저는 제가 찾아낸 불륜 증거도 두 사람 앞에 내던졌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보다 친구는 더 뻔뻔했어요. 제가 모든 걸 알았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막 나가자 결심했는지 이러더군요. 야, 너는 다 알면서 뭘 설명하래. 너 보는 그대로야. 네 남편이랑 나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뭐, 너 정말 뻔뻔하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 있니? 너 지금 불륜 인정한 거야. 알아? 옆에 있던 남편은 꼴에 양심은 남아서 친구 입을 억지로 틀어막았습니다. 여보, 일단 이 친구 말 듣지 말고 내 말부터 들어. 내가 다 말할게. 내가 사실은 당신 친구한테 속은 거야. 당신 친구가 대놓고 달려들면서 꼬시는데 남자들은 여자가 그러면 당할 재간이 없는 존재거든. 여보, 진짜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내 말부터 들어주라. 저는 남편의 태도가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제일 쓰레기는 당신이야. 둘 다 쓰레기지만 순위를 매기자면 당신이 더 쓰레기라고. 친구야 내가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근데 당신은 뭐야? 평생을 함께하자고 온 천지에 다 알리고 결혼한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모두 두 사람이 자초한 일이란 걸 잘 알아도. 물론 당신은 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거야. 진아 너는 쓰레기 같은 내 남편 그렇게 갖고 싶었니?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오늘 당장 주워가. 쓰레기들끼리 악취 풍기며 절절하게 사랑하길 바라. 이때부터는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이고 감히 제 눈도 못 보더라고요. 야,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남의 떡이 그렇게 커 보였니? 친한 친구 거라 더 만나 보였어. 좋아. 내가 이혼하고 둘이 어디 세계 사랑 한번 해봐. 막상 네 거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살려고 재미있나 보자. 하긴 쓰레기 둘이서 재미있게도 하겠네. 앞으로 단단히 각오해. 나한테 줄 위자료는 두 사람이 다 잘 마련해놔야 할 거야. 내가 오늘 이후로 철저하게 법대로 두 사람을 패줄 작정이거든. 친구는 제 말에 자존심 상한 표정이었지만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죠. 남편은 당장 나가라는 제 기세에 놀려 짐도 제대로 못 싸고 집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친구 집으로 가든지 말든지 이미 저는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다음날 바로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상간 소송도 같이 착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증거가 차고 넘쳐서 변호사님도 혀를 차더라고요. 두 사람 다 짐승이라고 하시며 꼭 최선의 결과를 얻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하는 와중에 남편이 찾아와 절절하게 울며 사과했지만 제가 남편 사과의 진정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결국 짧은 결혼 생활을 위자료 받고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렸고 본인이 유책인 주제에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괴상한 짓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날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질질 끌면 피마르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상간 소송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아마도 제가 당연히 승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저의 이혼 사실을 다 알렸고 친구는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 친구의 행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니까요. 아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도 어찌어찌 소문이 나버려서 자기 발로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자기 일을 잃고 나서 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제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한 번쯤 겪는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상간녀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에게 그랬는지, 내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은 모조리 나를 갉아먹는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잘 사는 게 두 사람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소송 마무리 잘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지만 아마 두 사람은 언제 어떤 식으로든 지들이 한 짓 돌려받을 거라 믿으려고요. 아직 마음이 많이 힘든 저에게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며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